키를요 낮추는 거예요. 아이의 눈높이하고 부모의 눈높이를 딱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눈을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치입니다. 한쪽은 어깨에다 대고 한쪽은 등에다 댄 다음에 유리야,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아이가 닌텐도 스위치요 이럴 것 같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아이들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져주는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한 안전 기지가 돼주는 거. 부모님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현재 연구교수로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태어났는데 내 앞에 계신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보면은 부모는 자신의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요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인정이라든지 사랑을 되게 받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주죠.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지점들은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그런 부분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파고 들어오는 게 바로 부모의 매서운 비난과 비교예요. 너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니? 너 도대체 뭐 될래? 그렇게 해서 야 너는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야. 야 옆에 현수는 그런 것도 하더라 야. 이렇게 굉장히 비난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부모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많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아이가 그 캐리어 가방을 끌고 이렇게 어디를 가더라고요. 아침 한 7시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제가요 너무 궁금한 건 못 참아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어디 수학여행 가요? 그 아이가 저를 딱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캐리어 가방을 열어요. 그러더니 그거를 딱 펼쳐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 밑이 다 책이에요. 심지어 그 위도 책이에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제 손매를 이렇게 딱 잡더니 아저씨 제가 학원을 11개를 다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판검사 되려고 뭐 의사 선생님 되려고 스카이대학 가려고 그 아이는 아이의 세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 하려고 그렇게까지 다니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다니게 하는 부모의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끙끙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는 처음에는 굉장히 견뎌도 그 안에 굉장히 상처가 쌓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습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굉장히 시도 때도 없이 아이한테 뭘 시키거나 아이한테 굉장히 잔소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 너 숙제했어? 야, 숟가락 갖다 놨어? 야, 이불 개놨어? 계속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예측 불가로 계속 부모님의 잔소리가 쏟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요. 굉장히 아이에게 있어서 그 부담스럽게 하는 유형이 많아요. 아빠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너는 나중에 이 다음에 크면 행복해야 된다. 너 때문에 지금 이혼하지 않고 버티는 거다. 이런 얘기를 아이한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아이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이 있어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죄책감이 들고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성인이 돼서도 끝나지 않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나 때문에 너무 고생만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계속 그 짐을 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의 말습관 중에 하나는 굉장히 아이의 자율성을 박탈시키는 그런 말습관이 많아요. 특히 이 말습관은 아이가 사춘기 무렵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아이는 심리적으로 약간 독립을 하려고 해요. 이건 아이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1차 성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쭉 가다가 갑자기 2차 성징 때 굉장히 많은 목소리의 변화도 생기고 신체의 변화도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청소년 무렵 때는 독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거를 약간 배신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반항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렇게 해봐. 아니 네가 그냥 네 돈 벌어가지고 네가 살아. 야, 여기는 왜 있니? 이 집은 왜 있니? 그냥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아니면 심지어 아이가 좀 자기 주장할 때 완전히 박살내는 부모도 있어요. 완전히 아이가 끽소리도 못하게. 그럼 아이가 굉장히 자율성이 박탈되고 그런 부분이 반복되면 아이의 의존성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방관입니다. 방관. 이 방관은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전혀 돌봐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고 내가 어떤 거를 해도 거의 무관심인 상태. 이런 상태를 방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아이가 처음에는 표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자기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자기의 거에 뭔가 반응해주지 않았고 자기에게 적절한 돌봄을 주지 않았던 부모에 대한 엄청난 분노심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저한테 별로 관심 없으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면에 굉장히 숨어있는 그런 상처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 부분보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 두 번째가 많은데 그게 바로 친범입니다. 부모님이 시시때때로 아이에게 간섭하는 거. 내가 A로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무조건 B가 좋대요.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B가 좋은 거거든요. 아이는 A로도 한번 가봐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무조건 B로만 가야 된다, A로만 조금만 가려고 그러면 무조건 B로 갖다 옮겨놓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공간이 사라지고 자기가 뭔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어떤 공간 자체가 굉장히 박탈되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 있죠.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죠. 첫 번째가 방관, 두 번째가 친범입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보다 더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바로 비일관성입니다. 어쩔 때는 완전히 관심도 없게 했다가 어쩔 때는 엄청나게 침범을 했다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대로. 평소에는 굉장히 냉정했다가 술만 먹으면 갑자기 막 불러가지고 애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가, 부모님이 그냥 뭐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 막 잔소리했다가 어쩔 때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괜찮았다가, 이렇게 비일관적인 패턴은 아이에게 가장 큰 심리적 상처를 주고요. 실제로 정신병리를 이루고 있는 많은 너비들이 있는데 가장 최악의 양육 중에 하나가 비일관성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동생하고 이렇게 싸웠을 때도요, 그냥 뭐 싸울 수도 있는 거야 하고 넘어갔다가 어쩔 때는 동생하고 싸우면은 막 갑자기 애를 갖다가 막 등짝 스매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이게 부모님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부모님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제가 예전에 굉장히 불안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무슨 ADHD도 아닌데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는데, 아이를 만나고 나서 부모님을 딱 만나니까 진짜 그 아이의 불안이 다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부모님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불안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저도 막 같이 있는데 막 심장이 막 조이는 것 같더라고요. 15분, 10분 있었는데도 조이는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진짜 그 세계가 너무나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약간 엄마의 기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지 모른다라는 그 예측 불가한 상황은 굉장히 심리적 상처가 될 수 있죠. 사실 부모님들이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게 아이한테 칭찬을 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서 칭찬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실패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아이가 뭔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부모님이 너 그럴 줄 알았다, 야 엄마가 말했지,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너 도대체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아이가 굉장히 넘어졌을 때요, 그럴 때 잘 들어주는 부모님, 그리고 내가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넘어졌지만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파워링 해주는 부모님, 이런 것이 아이가 놀라운 성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석이자 지렛대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굉장히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면 아이는 자기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면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무대가 되게 불안하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100%의 재능이 앞에 나가면 잘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불안한 장소니까. 나 혼자 하면은 노래방에서 나 혼자 노래 부르면 굉장히 잘 되는데, 밖에 나가서 컨테스트만 나가면 이게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요,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지면 도전감이 싹 듭니다. 그러니까 도전감은요, 굉장히 안전한 장에서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되게 불안하면 문 밖에도 나가기 힘들고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환경이 되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져주는,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한 안전 기지가 돼주는 거. 아이가 뛸 수 있는 굉장히 도약판을 형성해 주는 건 부모님의 굉장히 중요한 안전한 기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어떤 절망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위기감 같은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거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세 번째는 얼어붙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앞에 곰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도구 들고 싸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냅다 도망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누워가지고 자는 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자는 척한다고 해서 편안하게 지금 꿀잠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워가지고 굉장히 지금 불안해 있는 상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누워있는 상태가 바로 이불 밖은 위험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쟤는 지금 되게 편할 것 같다. 집 밖에 안 나오니까 아유 우리만 힘들지 쟤는 정말 인생 편하게 살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아이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상태에 숨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요 아이보다 엄마는 2배 이상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보다 2배 이상 크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거인 같은 존재가 이제 오는데 굉장히 그 거인이 나한테 적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학대하면 안 되는 게 아이는 맞잖아요. 맞으면 갈 곳이 그 귀퉁이밖에 없어요. 방 구석밖에 갈 게 없습니다. 다른 데로 뭐 가출을 할 거예요? 어딜 갈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인인 존재가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가면은 그 아이는 거의 다른 공간이 없어지는 굉장히 패닉에 갖게 되죠. 근데요, 부모님이 이렇게 오는데, 엄마가 오는데 굉장히 호의적으로 아이에게 와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를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아이의 눈높이를 내려오는 거죠. 거인이. 그렇죠?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아야, 뭐가 어떤 게 걱정됐어? 엄마 왜 불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나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아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 손을 딱 잡아주거든요. 그러면요 아이의 불안이 확 가셔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싸우려고 그러고 굉장히 내가 도망가려고 그러고 내가 얼어붙는 그런 부분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부모님이 그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안전기지를 제공해 주는 거. 그러니까 불안을 경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공감 어린 어떤 눈빛이라든지 태도,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놀랍게도 굉장히 똘똘 뭉쳐있는 가족입니다. 똘똘 뭉쳐있는 가족이요 굉장히 좀 힘든 가정이 많아요. 항상 밥을 먹어도 다 나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요 모두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은 모두가 같이 나와서 힘들어도 다 청소를 하고 나와서 무조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스스로의 자기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인 아이들을 굉장히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물어보면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자기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는 경우들이요 어떻게 보면요 아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억압적일 수 있고요 아이에게 있어서 이렇게 좀 힘든 시기가 될 수가 있죠. 사실요 부모님들도요 제가 그 부모님들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되면 이제 수학여행 가잖아요. 수학여행 가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아이가 수학여행 가니까 좀 어떠시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대요. 지금이 힐링 타임이래요. 굉장히 사랑하는 가족이어도요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요 자기한테 있어서 좀 자유롭고 나 스스로가 굉장히 좀 뭔가 즐겁고 그런 느낌 그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지내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거기서 뭔가 짜증이 나고 굉장히 예민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가족일수록요 같이 함께 하면서 거기서 긍정적인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예를 들자면 굉장히 잔소리를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약간 왕과 신하처럼 복종하게 하고 약간 의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경계하고 굉장히 갈등을 갖게 하면서 굉장히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마치 고슴도치처럼 그러는 가족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뭉쳐있는데 뭉쳐서 계속 싸우는 관계 이런 관계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가족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은 저는 가장 큰 부분이 부모님하고 아이 사이에서요 말이 좀 공평한 관계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식탁을 보면 부모님이 대화를 거의 주도하고 아이가 별로 말이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게 되게 폐쇄형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말을요 나는 이게 지금 눈치를 못 채겠다 그러면 한번 찍어보세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찍어볼 수 있잖아요. 대화하는 걸 이렇게 찍어보면 유달리 내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아이는 거의 말이 없는 경우가 은근히 많을 수가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좀 말을 많이 트이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의 욕구라든지 아이의 기대가 나올 수 있는 장을 형성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팁을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으신 부모님이라면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양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가 키가 이 정도 되고 부모님이 키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키를요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키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의 눈높이하고 부모의 눈높이를 딱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거의 무릎을 꿇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눈을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치입니다. 터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등을 대는 게 되게 좋아요.
한쪽으로는 어깨를 대고 한쪽엔 등을 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아이가 편안하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를 이렇게 받쳐준 손이 그 부모의 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굉장히 안전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무릎을 꿇고 눈을 딱 맞춰주고요. 한쪽은 어깨에다 대고 한쪽은 등에다 댄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유리야,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아이가 닌텐도 스위치요 이럴 것 같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이때 아이가 보통요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하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안기는 아이들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빈도와 정도를 좀 많이 늘려보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답이 없다. 너무 지금 쌓인 거예요. 뭐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건 도대체가 해결에 지금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뭔가 화가 많이 나 있고 지금 아이는 뭐 부모님 봐도 뭐 이게 화라도 내면 그나마 말이라도 되는 건데 그냥 말도 없고 그냥 문만 콱 닫고 들어가고 이런 뭔가 이제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그 무수한 시간에 많은 그 문제점들 있죠. 그거를 다 다루지 마시고요. 새로운 물꼬를 터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다 다루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누가 잘못한 건지를 찾느라고 서로가 굉장히 검사가 돼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새로운 물꼬를 터주는 거, 그거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요 개인하고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친한 친구 관계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독수리 오형제다. 그 5명이 1, 2, 3, 4, 5, 5명 있을 때 모두가 다 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하고는 친한데 어떤 사람하고는 좀 대면대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래서 이 개인적인 친밀감이 다 똑같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가족 여행은 많이 갔어도요. 둘만의 여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셋이면 아빠가 첫째 아이랑 시간 보내고 둘째 아이랑 시간 보내고 셋째 아이랑 시간 보내고 아내와도 시간을 보내고 이런 둘의 시간도 되게 중요할 수 있고 또 가족의 시간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둘만의 시간 동안에 어떤 걸 해보는 게 좋냐면 좀 즐거운 경험들,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경험 있죠? 굉장히 심각한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가서 신나게 논다든지 굉장히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둘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됐을 때요. 3가지의 말을 해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아요. 야, 네가 옛날에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엄마는 참 고마웠어. 야,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참 엄마한테 고마운 거 알고 있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안해와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은 요 말 한마디 하면 좋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좀 바꿔보려고. 아이가 보통 지금 불만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뭐 아내와 뭐 남편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당신한테 내가 너무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했어. 당신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그런 부분은 참 고마워. 그리고 바꿔볼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20년째 30년째 싸우는 것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옷을 벗는데 그냥 뱀 허물 벗듯이 벗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옷걸이에다 거는 게 엄청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싸웠다면 내가 이제 옷은 내가 이제 벗으면 옷걸이에 좀 걸어 놓으려고, 내가 자고 난 이불은 내가 좀 개려고, 내가 화장실 가면은 변기 뚜껑을 좀 열고 좀 소변을 하려고, 이렇게 좀 가까운 관계에서 내가 변화 포인트 될 만한 거를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안해, 고마워, 작은 변화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어우 그거 해서 되겠어? 더 많이 변해봐. 야 고마운 거 아니까 다행이네. 이럴 것 같죠?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도 그런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즐거운 경험을 조금 많이 누리시고 서로가 좀 새로운 물꼬를 트이게 하는 좋은 하나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점은 정말 최악인 경우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중독과 경제사고가 같이 뭉쳐있는 경우. 예를 들자면 도박을 해가지고요. 그걸로 경제사고 친 경우. 이럴 때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이한테 있어서 이제 뭐 결혼한 아이한테도 가가지고 그걸 해결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1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이제 도박판에다가 다 넣었는데 1억을 그냥 다시 보완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1억 받자마자 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1억을 갖다가 다 버렸다. 그러면 절대 그 1억을 주시지 마시고요. 그 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의 중독적인 측면 있죠.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고, 이 부분이 나온 다음에서야 건강한 관계를 하는 것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내담자들을 보다 보면요, 수렁처럼 가족이 다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모두가 다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식을 위하는 일도 아니고 가족을 위하는 길도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 상황 자체에서는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부모님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현재 많은 부부와 가족들을 많이 만나면서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그런 대화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가족은요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너무 미워하는 포인트, 갈등 포인트로 만나고 있지 않은가, 서로의 그림자를 너무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애정 포인트, 사랑의 포인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염려 포인트,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갖는 것은 가족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